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시간이면 저절로 잠이 깹니다. 저는 이예숙입니다. 올해 65. 사람들은 저를 그냥 검소하게 사는 평범한 노인으로 압니다. 30년 된 빌라에 살고 동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사 입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할머니.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강남 일대 상가 건물 3채의 주인이라는 걸, 매달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걸, 자산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대라는 걸 왜 숨기고 사냐고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 일부러 이렇게 삽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딸 서진만은 달랐습니다. 제 전부였죠. 35세 남편을 잃고 3살배기 딸 하나 달랑 안고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손에 쥔 건 3천만 원 빚뿐이었습니다. 언니, 재혼해. 애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아? 친정 동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내가 키운다. 그렇게 시작한 게 폐지 줍기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큰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았죠. 골판지, 신문지, 우유팩, 주울 수 있는 건 다 주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 지금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허리에 무게가 실릴 때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되뇌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으면서도 이것도 돈이다. 서진이 밥값이다라고 생각했죠. 저녁에는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3~4시간,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통장에 3천만 원이 모였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수가,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전세라도 얻어서 나은 대로 이사가. 하지만 전 그 돈으로 서울 외곽 땅을 샀습니다. 허름하고 사람도 안 다니는 곳,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거기를 왜 사? 그 돈으로 좀 쉬지.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커진다는 걸. 10년 후 그 땅 근처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5배로 뛰었습니다. 팔지 않았어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년이 흘렀습니다. 딸 서진은 명문대를 나와 중견기업 영업팀 과장이 되었습니다. 떳떳한 직장인. 제가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죠.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전히 30년 된 빌라에서 삽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투룸. 옷은 동대문 시장에서 사 입고요. 가방은 10년째 같은 걸 듭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고 동네 식당 8,000원짜리 백반도 맛있게 먹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강남 아파트 하나 사시면 되잖아요. 서진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지금이 편해.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아침 6시, 저는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줘야겠다 싶었죠. 어머, 혜숙 씨, 따님 온대요? 시장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요. 참 효녀예요. 서진이가 그렇게 바쁜데도 자주 찾아오잖아요. 두부 한 모, 애호박 2개, 감자 서너 개,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으며 걸었습니다. 낡은 면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3만 원짜리 운동화 차림.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저녁 7시,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제법 어엿한 직장인이 된 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어.
와, 엄마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죠.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서진이 얼굴에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딸을 키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 때의 표정쯤은 알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서진이가 숟가락을 살며시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작은 아기가 이제 시집을 가다니. 그래, 누군데? 회사 거래처 대표님이에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아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따뜻해요. 서진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었죠. 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진짜요? 엄마, 고마워요. 서진이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엄마, 남자친구가 다음 달 어버이날 즈음해서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어떨까 물어보던데 어떠세요? 상대방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래? 아버님은 청담동에서 수입하고 편집숍 하신대요. 어머님도 같이 하시고요. 라메종이라고 꽤 유명한 곳이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수입 가구 편집숍, 청담동, 유명한 곳. 그럼 제법 잘 사는 집안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괜히 딸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제 과거가 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죠. 엄마, 걱정 마세요. 민호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래 숨어 살았던 걸까요? 제 검소한 모습이 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 쌩쌩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서진이는 민호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상견례를 하자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식당은 남자 쪽에서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담동 유명 레스토랑으로요.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서진이가 약혼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내 남자친구 장민호 씨예요. 문 앞에 선 청년은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키도 제법 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민호입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들고 있었죠. 어머, 이런 것까지 뭐 그냥 와도 되는데. 아닙니다. 처음 뵙는 자리인데 당연한 거죠? 장민호는 웃으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낡은 빌라, 오래된 가구들을 둘러보는 그의 눈에 어떤 불편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이 아늑하네요. 어머님, 서진이가 이런 따뜻한 집에서 자랐으니 성격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싶네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서진이를 바라보는 눈빛 진심으로 따뜻했어요. 서진이가 어머니 말씀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혼자서 어렵게 키우셨다고, 그래서 더 존경스럽다고 항상 말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냥 부모 된 도리를 한 것뿐인데. 그래도 어머님 혼자서 서진 씨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민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속으로 안도했죠. 이 청년이라면 괜찮겠다. 우리 서진이와 좋은 짝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상견례 날 아침, 옷장 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옷장 안을 들여다보니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산 면블라우스 몇 벌, 편한 바지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깨끗하게 입으면 돼. 전 흰색 면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다림질한 옷이었죠. 비록 시장에서 산 몇만 원짜리 블라우스였지만 정성껏 관리하면 충분히 깔끔해 보입니다. 가방은 10년 된 검정 가방. 굽낮은 구두, 액세서리는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걸 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돋보이지도 않는, 하지만 단정한 모습. 이 정도면 되겠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너는? 저도 준비 끝났어요. 엄마, 너무 긴장 마세요. 편하게 가시면 돼요. 알았어. 그래, 그럼 이따 보자. 통화를 끊고 나오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문득 초라해 보였습니다. 잠깐, 이래도 될까? 혹시 서진이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심 아닐까? 떨렸어요. 상견례라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문득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담동역에 내려서니 주변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 들고 다니는 가방, 신은 구두, 모든 게 화려했어요. 실례합니다. 라스텔라 레스토랑이 어디 있나요? 아, 저기 세 번째 건물 2층이요. 길을 물어 찾아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 앞에 서니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유리로 된 현관,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부드러운 조명, 벽에 걸린 그림. 이런 곳에서 밥을 먹나 싶었죠. 잠시 후 달그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장민호가 있었고요. 둘 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조금 있다 오신대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딸도 긴장한 게 느껴졌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들어온 두 사람의 모습에 전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장태준과 한미선, 장민호의 부모였죠. 한미선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고 머리도 파마를 한 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장태준은 고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구두도 광이 날 정도로 반짝였죠.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 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실망했다는 걸. 한미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장태준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표정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런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서진이 어머니 이예숙입니다. 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공손하게, 정중하게. 아, 네, 민호 아버지 장태준입니다. 한미선이에요. 악수를 청하는 제 손을 장태준은 마지못해 잡았습니다. 한미선은 아예 가방을 든 채로 가볍게 손만 스쳤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구나. 자, 앉으시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전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미선이 메뉴판을 들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코스 요리로 주세요. 가장 비싼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 요리.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글자가 메뉴판에 보였습니다. 전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어색한 침묵을 깨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뭐. 한미선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시선은 제 옷, 제 가방, 제 구두를 계속 훑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샐러드, 수프,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죠. 그런데 서진 씨 어머님은 평소에 뭐 하세요? 한미선이 포크를 들며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재활용품 수거 일을 했고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한미선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즉 폐지 줍는 일. 아,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동정이나 공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시 그렇군 하는 확인의 어조였죠. 장태준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창업해서 성공한 게 정말 대견하다. 우리 집안이 3대째 사업을 해왔으니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사업가 집안, 3대째 그 말을 강조하는 이유를 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어요. 포크로 썰어 먹는데 한미선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혼수랑 예단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예, 그래야죠. 장태준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예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쪽은 준비할 건 다 준비할 거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준비하죠.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미선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 적혀 있었어요. 요즘은 금 같은 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명품 시계나 보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요. 5천만 원.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요즘 예단이 그 정도는 돼야죠. 우리 쪽도 신부 예물로 같은 금액 준비할 거예요. 서로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잖아요. 한미선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먼저 의논해서 정할 문제 아닐까요? 부모가 액수를 정하는 건. 어머,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부모들끼리 먼저 이야기해 놓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한미선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형편이 좀 안 되시나 보네요. 장태준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우리 서진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형편이 안 되다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아버지, 그 부분은 민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한미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진 씨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호가 서울대 나와서 사업도 성공했어요. 앞으로 더 크게 될 아이죠. 근데 솔직히 조건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조건이 안 맞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야 할까요? 전 꾹 참았습니다. 딸 생각에 서진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싸우면 안 되니까요. 조건이요? 네. 집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서진 씨도 좋은 대학 나왔지만 우리 민호에 비하면 좀. 한미선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사람을 저울질하듯이 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장태준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폐지를 주우셨다고 하던데. 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3대째 사업가 집안이거든요. 솔직히 격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격이 안 맞다. 폐지를 주운 여자와는 격이 안 맞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서진아, 전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모자란 게 많죠. 폐지도 주었고 변변한 직업도 없습니다. 민호 씨 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진아. 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격에 안 맞는 사람이라 이 자리가 불편하실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한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집안끼리 한다. 그 말이 마지막으로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방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서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욕을, 이 수치를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카드를 쥐고 있는지를.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제 가슴속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격이 안 맞는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폐지를 주었던 제가 딸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넘게 허리 휘도록 일했건만 결국 제 과거는 딸의 결혼에 방해물이 되어버렸어요. 뒤에서 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코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우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저 사람들이 저럴 줄은.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서진아. 전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떨리는 제 손을 딸이 느끼지 못하도록 애써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를 저렇게 무시하다니. 전 결혼 안 할래요. 저런 집안이랑은 절대. 서진아, 제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엄마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저 청년을 정말 사랑하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이어서 민호도 따라 나왔더군요. 넥타이가 삐딱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진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민호도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손을 덜덜 떨고 있었고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부모님 뜻이 그러시다니 어쩔 수 없죠.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저런 부모라면 평생 괴롭힐 게 뻔했죠. 서진아, 엄마 먼저 들어갈게. 민호 씨랑 이야기 좀 하고 와. 엄마 괜찮아. 전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블라우스, 10년 된 가방, 화장기 없는 얼굴,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 거친 손. 그래, 저들 눈에는 이렇게 보였겠죠. 가난한 노파, 딸에게 짐이 되는 엄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 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일했어요. 폐지를 주운 게 뭐가 잘못입니까? 손님이 버린 음식 설거지한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밤새 계단을 닦은 게 뭐가 창피합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봤어요.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비싼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며칠 뒤 서진이와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서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소리였어요. 마치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죠. 민호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 평생 그 사이에서 힘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결국은 부모 뜻을 거역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부모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민호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커피 한 잔해요. 그리고 다음 날 미성과 저, 서진이 함께 만났어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서진 씨도 알잖아요.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아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빙빙 돌리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저와 민호 씨는 사랑.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있죠. 현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서울대 나왔어요. 사업도 성공했고 앞으로 더 크게 될 아이죠. 자랑하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아들이 무슨 상품인 것처럼요. 그런데 서진 씨는 뭐 회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우리 며느리감은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서진 씨 어머니 폐지 주우신 분이잖아요. 폐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주먹으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아요. 또 격이었습니다. 3대째 사업가 집안인데 그런 집안 출신이랑 혼사를 맺을 순 없어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끔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을 물건 평가하듯이 하는 이 오만함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민호가 더 큰 사업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장모님이 폐지 주우신 분이라고. 그게 민호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서진 씨를 위해서라도. 한미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특히 집안 차이가 크면 더 그렇죠. 서진 씨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세요. 서진 씨 수준에 맞는 사람. 수준,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당당하게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의 자존심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대로 물러나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보여줘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성훈이었어요. 제 자산 관리를 맡긴 지 15년째 되는 사람이죠. 어머님, 정기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 달 임대료 입금 내역이랑 재계약 예정 건물들 파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물별 임대 현황, 임차인 목록, 계약 만료일, 월 임대료.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하나씩 확인했어요. 강남 상가 건물 1호점, 2호점. 마지막 건물은 청담동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은 18년 전에 샀습니다. 당시에는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주변도 한산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이 자리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지하철역 계획이 있었고 대기업 본사 이전 예정지 근처였습니다. 10년만 기다리면 이곳은 핵심 상권이 될 거라고. 그리고 맞았습니다. 10년 후 주변이 모두 개발되었어요. 명품 매장이 들어서고 고급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땅값은 10배로 뛰었죠. 임차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1층 명품 의류 매장, 2층 수입 가구 편집숍.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라메종 청담점 대표 장태준, 한미선.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태준, 한미선, 계약 기간 15년, 월 임대료 550만 원, 재계약 예정일 3개월 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세게 뛰어서 목까지 울렁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놀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묘한 쾌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땅 위에서, 제 건물에서 돈을 벌면서 저를 폐지 줍던 여자라고 무시했던 겁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했던 겁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다시 파일을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 조건, 특약 사항, 갱신 조항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재계약 의무는 없음. 표준 계약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계약 갱신을 거부해도 되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 네, 어머님. 청담동 4호점 2층 임차인 라메종.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죠? 15년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임대료가 시세보다 많이 낮습니다. 현재 월 550만 원인데 같은 평수 기준으로 시세는 최소 1,500만 원입니다.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반영하듯 계약 갱신 안 하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갱신을 안 하신다고요? 그 임차인이 15년이나 문제없이 잘 계셨는데.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재계약 의무 조항 없죠? 네, 없습니다만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오늘 바로 내용 증명 발송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폐지를 주우며 갈라진 손, 설거지하며 트인 손, 걸레질하며 굳어진 손. 이 손으로 일군 재산입니다. 전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5월의 바람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날렸죠. 멀리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저런 30년 된 빌라에 사는 할머니가 저 빌딩들의 주인이라는 걸. 곧장 나와 택시를 타고 제 건물로 가봤어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짜리 건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깔끔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어요.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100억 원.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땅 위에서 장사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폐지 줍던 여자가 누구인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김 변호사님, 라메종 계약 종료건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 명의로 된 전체 부동산 목록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상세하게요. 지금 필요하신가요? 네, 오늘 중으로요. 알겠습니다. 2시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담동 거리를, 제 땅을, 제가 일구어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폐지 줍던 여자가 아니라 강남 일대의 건물주 이예숙으로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말이에요. 이틀 뒤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어요. 고객님, 어제 라메종 측에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령 확인됐습니다. 받았군요. 그럼 이제 3개월 후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되는 거죠?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장태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었지요. 이미 내용 증명을 받았나 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라메종 대표 장태준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 만료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사흘 전에 그 거만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계약 안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어서 그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아니, 민우 아버님, 제 목소리 잊으셨나요? 저 서진이 엄마입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청담동 3호점 건물주가 접니다. 장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당신이 건물주라니. 네, 18년 전부터요. 제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계신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전화를 끊은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연타로 눌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태준과 한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미선의 화장은 번져 있었고 장태준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명품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어미님, 아니 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복도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선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두 사람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을 펴지도 못하고 움츠러든 자세였어요. 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계약만 연장해 주세요. 저희가 그 자리 잃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15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장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폐지 줍던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격이 안 맞는다고, 형편이 안 좋다고도 하셨죠.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딸한테도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러세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만약 제가 그냥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지금도 무시하셨겠죠. 아닙니다. 그게 맞잖아요. 제 말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아이들 결혼도 허락해 주시고 계약도 연장해 주세요. 안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돈으로 평가하고 제 딸을 모욕하신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건물을 누구한테 임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한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전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서진이 어머님. 가세요. 제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져온 과일 바구니와 명품 쇼핑백은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민호 씨 부모님이 다녀가셨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 너를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과는 엄마가 가족이 될 수 없어. 전 딸을 안았습니다. 서진이가 제 품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후련한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김성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남해종 측에서 계약 연장 간청하는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물색 중인데 이미 몇 군데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세대로 계약하겠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2달 후 남해종은 건물에서 나갔습니다. 트럭이 들어와 가구들을 실어 날랐어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짐을 날랐습니다. 15년 동안 자리 잡았던 곳을 떠나는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미선이 마지막으로 매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장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갔죠. 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외곽 지역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청담동에 그 좋은 자리를 잃었으니까요. 석 달 후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민호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님,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전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호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 잘못인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민호 씨 잘못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서진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집안과는 우리 딸이 평생 힘들 거예요. 명절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늘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겁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지칠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그때 우리를 막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무시하는데 당신은 그저 난처해하기만 했어요. 약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어딘가에서는 부모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가세요. 민호 씨,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 서진이도 더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1년 후, 전 여전히 30년 된 빌라에 삽니다. 시장에서 옷을 사입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서진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인데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에요. 무엇보다 절 진심으로 존중해 줍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혼자 딸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성공하셨다니.
그 청년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태준과 한미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외곽에서 근근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 같은 분은 없습니다. 뒤늦게 깨달았겠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장을 보러요. 혜숙 씨, 오늘도 일찍이네요. 시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아침이 좋아서요. 전 웃으며 두부를 샀습니다. 서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줄 거예요.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돈이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고 태도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잊고 살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폐지를 주운 게 잘못이 아닙니다. 설거지한 게, 계단을 닦은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게 제 딸을 위한 정직한 노동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이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반대로 겉은 초라해 보여도 속이 단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 딸 서진이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건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겸손함, 그리고 당당함입니다. 그게 제가 평생 배운 것이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잊지 마세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진짜 가치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